3번 정도 수업 함께 하시면 시험 볼 때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과 주택법은 하면 할 만큼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괜찮거든요. 열심히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 보셨던 게 적용 범위입니다. 여기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건축물과 함께 있지 않는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일정한 규모에 해당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대상은 이 옹탐이란 말과 사광, 오태, 팔고란 말로 각각 보신 적 있는데 사광 나기도 하고 광 팔기도 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쯤이면 시험에 다시 출제될 내용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얘가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정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한다. 그리고 내가 한 임을 하면 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 취업하겠다고 원서를 내보시면 떨어지면 나는 미인이고 합격하면 그냥 평범한 얼굴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올해 시험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과 관련되어 건축물 종류에 대해 고층 건축물과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이 있는데 교재 편제상 우리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을 말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정기 점검 대상인 것을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 이상? 11층 이상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10층 이하의 건물의 화재는 소방대가 출동하여 쉽게 진압할 수 있는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에 쉽게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소방설의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 건물은 10층짜리인데 10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평당 공사 비용이 600에서 700 정도 듭니다. 11층 이상부터는 소방 기준이 강화 적용되기 때문에 평당 공사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16층짜리, 17층짜리 건물 만들 수 있다면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시도하지만 11층, 12층짜리 건물만 만든다고 하면 아예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10층짜리 건물이 자주 보이는 것은 소방 기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층이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 다양한 소방설과 관련된 설치 대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건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학급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4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평범하게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출제되는 것이 주요 구조부가 되게 됩니다. 지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교재 편제상 뒤에 밀려 있습니다. 다만 이 구성 파트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옵니다. 내년에는 안 보실 거죠.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올해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1층짜리 2층 만들면 증축이라 하는데 그 건축 행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선행위가 있다면 이를 대수선이라 하는데 벽삼계단 경관이었습니다. 벽삼계단 경관이란 말을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올해 대수선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표현으로서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우리는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용도 변경도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아니, 나온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자산 전문 용도 건축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특실수도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관할관청 아닙니다. 상위 설구는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 설구는 용도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최소한 자산 전문 용도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부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그래서 제가 문종위관이라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답한 능숙이라는 말 들은 적이 있고 노교수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시설부 9가지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의 사용권 확보한 때에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5가지 있습니다. 28회 때 얘를 시험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오지 쓴다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소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되며 공유 관계에 인정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80%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20%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받은 이후 매도 청구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와 80% 이상의 지분으로 신축 등을 하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받은 이후 어떤 문제?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3개월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수 가격은 시가였습니다. 소재 불명인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정식 건축 허가 전에 안전 영향 평가 허가권자가 실시하죠. 그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방금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말한다.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며 그 비용은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소유자 부담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허가권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집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하면 저 건축 허가권자는 장관이겠습니까? 그분 바쁘시거든요. 경기도지사는 바쁘실 것 같은데요. 남양시장이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시에 도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남양시장이지만
서울특별시에서 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다,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을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 공장 창고의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공장 창고의 경우는 시 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 특권 허가권자 될 수 없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것이 건축 허가 대상이지만 경미한 사항이라면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확정형에 관한 사항을 봐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건축 신고하면 작년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사안들을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사익과 공익이 저촉되게 되면 규제 가할 수 있죠.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한권자는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청장의 상급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이야기를 하면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지역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사유이고 국토관리,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이러한 5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법령 위반하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필수적 취소 사안은 2, 3, 6입니다.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의 경우는 3년.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그때부터 6개월 경과된 때 착공이 불가능한 판단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때도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4가지 필수적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 만들 때에도 많은 인명피해 있었거든요. 제1롯데월드 쭉 만들던데요. 그러면 이러한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사유고 엉뚱한 것,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착각할 수 있는 사유가 설명된다 할지라도 걔는 필수 취소 사유는 못 된다라는 것을 잡아내야 될 겁니다. 보신 기억은 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면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할 수 있는데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권자는 허가권자이죠.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 사용 승인서 발급하며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 됩니다. 임시 사용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 때나 잠깐 보시면 됩니다.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하고 이러한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면 정기점검과 각종 신고입니다. 다만 이 유지관리는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철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사용 승인 이후는 관할 관청은 누구만? 시군구청장만. 건축물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으로서 모든 절차에 주무 관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이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한 번 실시합니다. 기준 1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통지하고 정기 점검 마치면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하게 됩니다. 철거 신고, 철거 예정일 3일 전입니다. 멸신고 30일 이내입니다.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한 4년 전에 기출 문제로서 예가 나왔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맞다, 틀리다? 특광 들어가면 진짜 안 된다. 특광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틀리신 분이 꽤 많습니다. 날짜는 다 똑같은데, 3일 전에 신고하는 건 다 똑같은데, 시군구청장이 아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 신고한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낸 적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약속하시길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서 발급되면 대장 작성하죠. 대장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만. 그러면 철거 신고의 경우도 시군구청장에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은 관할 관청 못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이것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할만하지 않으십니까? 예, 할만하지 못합니다. 5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대지, 도로 찾으셨죠?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건축법은 가장 중요한 지표, 목표로 삼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에 있습니다. 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다양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게 되는데 저 건축물의 안전을 염려하게 되면 건물 들어서는 대지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한 땅을 대지라 하고 도름 땅은 맹지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건축물에 관한 규제를 각각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며 저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들어보셨습니까? 단독택의 소유자가 건축 허가 없이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게 되면 그 옥탑방은 기존 건축물과 일체 구조가 아닙니다. 심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옥탑방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건축물이라면 불안전한 건축물이라면 뭐한다?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내리게 되고요. 그러한 시정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얘가 분명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인데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딱 2가지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유 관계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과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과 높이 제한 그리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특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보시는 게 1인데 얘를 오늘 이 시간에 하면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본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고 특례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그렇게 해서 이 파트에서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나가시면 수월하게 맞춰 나갈 겁니다. 3번만 하시면 이거 달달 외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550페이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적히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대지 조경 찾으셨죠. 1번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한 줄 밑에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라 하면 땅의 크기가 60평 이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단독주택지 지난 다니시다 보면 라일락이나 목련이 펴 있는 것 보실 수 있죠. 그게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면적 얼마? 200 이상이라면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경 면제 찾으셨죠?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녹지적 그냥 지나가시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8번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8번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9번은 천천히 나가십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나무 심는 것을 조경이라 하는데 우리 고평지구 주변에 여러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소나무 한 그루가 수천만 원 합니다. 가끔 강남에서는 1억짜리 소나무도 심는 경우가 있는데 산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옮겨놓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뿌리가 여러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뿌리 주변을 잔뿌리는 잘라버리고 어느 정도 흙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울까지 옮겨오는데 산 중턱에 있는 것 내려오려고 하면 비용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나무가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경 비용 부담 큰 겁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 공사하는 땅이 녹지지역이라면 바로 천마산 주변에서 건물 건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변 나무 참 많습니다. 돈 들여서 나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으셨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확인되시겠습니까? 얘는 대놓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1,500과 5,000을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숫자 조합된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의 경우는 규모 작은 것이죠. 5,000 미만, 1,500 미만이라면 규모 작지 않습니까? 규모 작은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언제까지 오실 겁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산업단지의 공장. 여기 산업단지는 공해가 심각한 곳인데 나무 심으면 나무 다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곳. 간척지를 말하는데 염분 함유된 대지에 나무 심으면 1년 만에 고사해버립니다. 나무 심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6번 축사입니다. 여기 축사는 소 외양간을 말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주고 나무 심어놓으면 먹이가 부족한 소들이 간식용으로 나뭇잎 따먹지 않겠습니까? 100만원짜리 간식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조경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7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하면 옆에다가 3년이라고만 적어 놓으십시오. 3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영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 기간이 3년 이내이거든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존속 기간이 몇 년? 3년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철거할 때 나무 함께 베어버린다면 돈 들인 것 아깝지 않겠습니까? 조경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8번 동그라미 놓으셨죠? 연면적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지역 건축하는 것 제외한다. 거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재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류시설은 냉동, 창고 등을 말하는데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작기 때문에 조경 의무를 면제시켜줍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규모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조경하라는 이야기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창고는, 물류시설은 조경 대상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간평에서는 상업지역의 물류시설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드립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물류시설은 규모 작살제라도 적용 대상이지 적용 생략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간평에 나왔다면 아마 우리 시험에는 주거지역의 물류시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음엔 들지 않더라도 8은 꼭 한번 봐 놓으셔야 됩니다. 9번, 10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런데 9번에 자연환경보전적, 농림적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조안면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천마산 일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무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 억지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결국 시험거리는 공장과 물류시설입니다. 그것만 잘 해주십니다. 옥상 조경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양강 사업은 공개 공지 확보 사실이었죠. 별표 하나만 해 놓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대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특대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고 우리 길 건너편에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저 이마트 주변 보게 되면 파우라 시설로서 벤치나 돌 의자가 만들어져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건틀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하고 이러한 공개 공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주가 있다면 착한 일을 한 것이죠. 좋은 일을 했으면 규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개 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해당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줄 게 있습니다. 552페이지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1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번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공개 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추놓습니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다 면적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대상 장소는 우리 남양주시는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합니다. 조안면이 비도시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을 주거지역, 상가 주로 건축하는 곳을 상업지역, 공장 만드는 곳을 공업지역으로 하는데 최근 구리시 쪽에 테크노밸리 새로 지정한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는 어디다? 공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호평지구는 상업지역. 그리고 저 호평지구 외곽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존재한다고 하면 걔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천마산 일대가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에는 이용한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돗자리 하나 깔면 그게 휴식공간이죠. 녹감 농장의 경우는 공개 공지의 의무 확보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역은 단독택을 주로 건축하는 조용한 동네에 있다면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택을 많이 건축하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며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선 곳이 있다면 그때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우리 학원 길 건너편에도 아파트가 주상 복합 형태이던데요. 예,
그런 곳이 준주거지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주거지역은 저도 아직 이 동네 다 다녀본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께 살고 있는 연희동 있지 않습니까? 그 연희동이 전용 주거지역인데 이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공개 공지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전부, 그리고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전태일이라는 분도 기억나신다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구분하는 전일준도 기억할 만하실 텐데요. 여기 전용 공업지역은 공예공장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은 대우 자동차 공장, 부평공장 있지 않습니까? 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공해가 심각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기 때문에 공개 공지 의무도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중공업지역은 서울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는 곳 있는데 의류 아울렛으로 꽤 유명하거든요. 걔가 옛날에는 가리봉역이라 불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가리봉역이라 불리웠을 때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30평 아파트 가격이 한 2억이 안 됐습니다.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 했거든요. 얘를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 해버리니까 가격 팍 뛰어버리던데요. 예전에 우리 상암동에 상암역이라고 있었는데 얘를 상암? 그게 아니라 뭐 이상한 뭐 방송국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서 요즘 마포 쪽으로 해서 가격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저쪽이 좀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산지구에도 다산역이라고 만들어지는데 그 다산역 뒤에다가 뭔가 하나 붙여놓으면 뭐 디지털이든 뭔가 하나 붙여놓으면 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걔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공영공장 배치하기보다는 아파트 공장이 자주 더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우리 나중에 테크노밸리에 만약 큰 회사가 직접 공장 만들어 놓고 뭐 한다면 우리 중개거리가 아니지만 그곳에 아파트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규모 큰 아파트 공장이라면 일정을 꼭 분양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중개업소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편의점으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 가격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보통 관리규약 결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 집합 건물에서 규약 공부하지 않습니까? 동정 배제 규정만 관리규약에 집어넣으면 그 큰 아파트 공장에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라고 하면 나한테 가장 먼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시는 게 더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공장은 어떻게든 한번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 그냥 공장이 뚝하니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는 테크노밸리는 우리 매물거리가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학원 강의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크기만 하더라도 임대학원, 매매학원 그런 거래가 좀 활발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테크노밸리 같은 가리봉 같은 역이 있다면 뭐다?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는 전용 주거지역 배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 이 네 곳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만들어지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분하고 이름이 동일하신 판문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종업원 판문숙입니다.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백화점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것으로서 규모 얼마? 5천 이상이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시험 보고 그날 탤런트 안문수시 팬클럽에 다 같이 가입할 필요 있으시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가 이분 덕분에 문제 하나 맞추고 합격했다고 하면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온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종업원 판문수리에 가시며 이런 회원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5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호회 3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대지 면적 100분의 10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공지는 땅에 직접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대지에 직접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적용 면적 줄쳐놓습니다.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를 위한 면적은 공개 공지 면적을 할 수 있다.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2개 줄여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로를 따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원래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저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 100을 공개 공지로 꾸미면, 그런데 저 100을 보니 한 50은 잔디밭으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조경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20제곱미터는 건물 건축하면서 문화재 발굴이었습니다. 그 문화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했다면 얘들도 공개 공지 확보한 것과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죠. 예전엔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없다 보니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일단 공사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인부들 다 퇴근하시고 나면 월급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안 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동원해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열심히 공사해버립니다. 문화재 신고하겠습니까? 때려 부수겠습니까? 흔적 없이 때려 부수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좀 상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 종로 쪽에 피막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중에 조선시대 가옥 구조를 공개 공지로 해서 매장 문화재 보존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를 현지에 보존하게 된다면 그를 무엇으로? 공개 공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시 이해시겠습니까? 얘들은 무엇을 본다? 공개 공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행위 제한 완화 찾으셨죠? 다른 거 없습니다. 박스만 봐주십시오. 용적률 1.2에 동그라미 5번과 관련된 행위 제한 완화 찾으셨죠? 높이 제한, 높이 기준 1.2배. 그러면 대지에 100제곱미터의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을 1.2배 완화시키기 때문에 용적률은 600입니다. 그러면 5천짜리가 아니라 6천짜리 만들 수 있다면 100을 공개 공지로 조성하니 1000을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사람 없죠. 저게 공개 공지의 효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공개 공지 이용 많이 해보셨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시계를 전당포에 딱 맡기니까 5,000원 주더라고요. 그 5,000원 가지고 종각 뒤에 밀주 만들어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비 하나하고 주전자 한 대박 하니까 딱 5,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마시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롯데백화점까지 가보니 졸려가지고 공개 공지에서 한 30분인가 친구랑 잠자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평당 그쪽이 한 1억 정도 했었거든요. 내 평생 1억짜리 땅에 언제 잡으겠냐면서 뿌듯하게 잠자본 적이 있는데 저처럼 이용하시면 안 되죠. 예, 공개 공지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용적률 얼마? 1.2배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번 도로 찾으셨죠? 2번 도로 찾으셨죠? 동행도로, 도로의 소유업이 잘 모릅니다. 3번 찾았습니다. 동행 1번 접도 의무 찾으셨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이거 필요 없으시고 동그라미 6번 강화 적응 차시였죠. 연면 작계가 2000제곱미터 20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30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축물 등은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거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 하고, 미래에 만들어질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 차량의 전폭이 대충 1.8m이거든요. 두 대 차량의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라고 하면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 경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존재하면 이 대지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이 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입하는 통로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 도로가 차만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사람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못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등이 보통 논밭으로 임야로 사용되는 걸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고속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지의 건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차량 전폭이 1.8m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과 차 한 대가 드나들기 위해서는 대지가 직접 도로에 접한 길이 얼마 m 이상? 2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도로이고 얘가 대지인데 얘가 1m, 0.5m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 대지입니까? 맹지입니까? 맹지입니다. 가끔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 말을 착각하셔가지고 도로부터 1cm라도 떨어져 있는 땅이 있다면 얘는 대지다 맹지다? 맹지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대지이고요. 접해 있는 2m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직접 붙어있는 길이가 2m 이상인 것을 말하겠죠.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접도 기준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라면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4m 이상 접할 것. 그리고 공장의 경우라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연립택 기억나십니까? 연립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 그러면 연립택 단지를 만들면서 동당 바다 면적 700제곱미터 세 동을 만들게 되면 걔가 연면적합 2000 이상이거든요. 73, 21. 20은 딱 맞추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연립택 세 동 만들어져 있는 대지라고 하면 드나드는 사람 꽤 많겠죠. 그러면 교차 통과할 수 있는 도로 너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4m가 아니라 좀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폭 6m 이상의 도로에 교차 통과할 수 있는 4m 도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규모 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라고 하면 충분한 도로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m 도로에 얼마? 4m 이상 접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 제목, 시 내용 기억 안 나지 않으시죠? 저도 기억 안 납니다. 다만 우리 그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이 이 6사란 말을 기억나신다고 하면 앞으로 263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263입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2천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너비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264도 기억나셨다면 그분 364도 가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장은 364.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64. 그래서 취지를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쪽이거든요. 이해하셨다면 264와 364 기억하시면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구분해 놓습니다. 일반적인 대지의 경우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지만 2천 이상의 경우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확인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한 채를 만들고자 했을 때 또는 공장 만들고자 했을 때 도로 부족하죠. 이런 경우 건축을 갖고자 한다면 내 땅 중에 2m를 도로 부지에 내놔 폭 6m 도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이후 건물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2m 부분을 도로 용지에 내놓는다면 도로 예정지이죠. 도로 예정지는 대지이다 도로이다. 도로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 땅 일부를 도로 부지에 내놓으면서 개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도로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놓으시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목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동 이게 아직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여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뭐 전원주택이든 또는 뭐 전원주택이든 휴양지든 아니면 요양병원이든 그런 거 만들고자 한다면 자기 땅에 도로 만들어 놨을 때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만 좀 깨차더라도 다들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하게 되고 특히 우리 서울에 붙어 있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길 과천도 있고 성남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고양도 있는데 웬만하면 도시가 쭉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남양시도 한 2025년, 2026년 정도 되게 되면 아마 100만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다산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그 도시개발 구역 내 개발 사업은 이미 개발 계획에 따라 처리되게 되는데 그 다산지구에 붙어 있는 좀 여러 개별 필지 있거든요. 그러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산이 아니라 남양주에 살이시면 돈 벌 건수는 많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의 건축선에 대해서는 잠깐 놀다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